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초여름의 문턱 6월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가득하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총격 사건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 빅 이슈가 있지만 미국인의 가장 큰 관심은 물가 인상과 이자율 인상 여부입니다.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과 연방준비제도 의장 재무장관이 함께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지만 국민은 그 정도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 꺼려해오던 중거리 로켓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하자 러시아는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비난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국민에게 밝혔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물가 인상의 큰 원인입니다. 공화당 일부 정치인이 살상무기 금지 법안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화당 정치인들은 총격 사건과 정신건강을 연결해서 위험 인물의 총기를 압수하는 레드 플래그 법에 관심을 보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논쟁적인 텍사스주의 소셜미디어 감시법 시행을 차단했습니다. 텍사스주는 정치적 발언을 삭제한 온라인 플랫폼을 처벌하기 위한 법을 시행하려던 중이었습니다. 미국에는 지금 1140만 개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일자리는 기록적으로 많이 열려 있지만 이 역시 인플레이션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진전도 있고 도전도 있습니다. 이번 주 경기를 마지막으로 올해는 더 이상 경기를 치르지 않겠다고 발표한 미셸 리 웨스트가 뉴욕타임즈와 인터뷰했습니다. 아쉬움이 있어도 한 분야에서 최고까지 올라서 봤고 일단 멈춤을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건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습니다. BTS의 바이든 대통령 면담은 미국의 모든 매체가 성의껏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아마 오늘 관심사가 굉장히 다르실 겁니다. 지금 현재 연결이 되지 않고 있네요. 자, 제가 다시 한번 그래도 연결을 해볼까요? 단체들이 서울시 예산을 많이 가져가서 오세훈 서울시 시장입니다. 현상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걸 바로잡겠다고 공언을 하고 굉장히 그 민주당 시의회의 저항을 무릅쓰고 어느 정도 한 절반 정도는 해낸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하라는 그런 지상 명령으로 받들겠습니다. 또 부동산 정책도 네, 오세훈 그 서울시장이 뭐 당선이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시작할 때부터 개표 시작 때부터 송영길 후보에 이제 훨씬 그 앞서서 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세훈 그 서울시장의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듣고 계십니다. 당선자로 뭐 확정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처럼 하라는 지상 명령으로 알고 시민들을 받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열심히 더 속도를 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부산시장에는 그 박형준 현 그 부산시장 국민의힘이죠. 역시 오세훈 그 서울시장과 마찬가지로 65.94%대
변성환 더불어민주당 후보 32.67%니까 개표율이 부산은 지금 61.18%입니다. 서울은 뭐 개표율이 100% 다 된 건 아니지만 이제 확정으로 보는 거죠. 대구도 국민의힘의 홍준표 후보가 뭐 당선이 거의 지금은 뭐 두 배가 뭡니까? 79.5% 대 17.67% 득표율이기 때문에 개표율이 47%니까 확정됐다고 봐야지 되고요. 그리고 대구 수성을도 그렇고 인천 계양구만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가 윤영선 국민의힘 후보에 비해서 현재 58.2% 개표율 현재는 54.89%, 윤영선 후보 45.1%입니다. 경기 안철수 후보는 뭐 당선 거의 확정됐고요. 개표율 60.61%인데 지금 받은 게 64.21%, 김병관 후보가 35.78%.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외에 관심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요? 경기도지사가 되겠죠.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아주 약간 앞서가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지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 여러분들 뉴스가 이렇게 관심사가 굉장히 다르시리라고 생각된다. 뭐 말 꺼내기도 전에 오세훈 시장이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전해드리느라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뭐 국민의힘이 17곳 가운데서 13곳, 민주당이 4곳에서 거의 뭐 확정된 것처럼 보이니까 여권이 압승한 것이 당연하죠. 이로써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미국에 살고 계시는 한국 분들도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결국은 뭐 안철수 후보야 그렇게 생각을 했고 부산이나 뭐 대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당선은 됐어도 다른 후보들을 당선시키는데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본인의 당선 폭도 대선 후보였는데 그런데 이제 전혀 그 지역의 토박이로서 의사 생활을 25년 이상 계양구에서 했다고 하지만 윤형선 후보가 뭐 거의 10% 차이도 지금 나지 않기 때문에 작은 부분으로 당선이 되고 나면 8월 달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쉽게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하면은 살아남아서 이제 정치적으로 완전히 생명이 끝났다 이런 얘기는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 같고요. 현재 뭐 오늘의 미국에서 봐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정도인 것이죠. 네, 그 정도인 겁니다. 그리고 아직 개표가 많이 남았다 하더라도 이 정도에서 몇몇 지역만 지금 당락이 확정되지 않았고 중요한 지역은 뭐 거의 지금 당락이 확정이 된 거죠. 그렇죠. 뭐 세종 중간중간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지 될 이슈가 있으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아마 오늘 분명히 로스앤젤레스 아니 우리 집 주소 마지막 끝자리 홀수인데 짝수인데 오늘부터 그 바깥에 물 주고 스프링쿨러 그리고 뭐 물 청소도 하실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럴 때 홀수 짝수 다르다고 하던데 여기에 제일 신경 쓰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홀수는 일주일에 2번만 물을 주는데 월요일과 금요일, 화수목, 사흘 이제 텀을 두고 주소가 또 짝수이신 분들은 목요일과 일요일 이렇게 2번 주실 수 있습니다. 시간도 아침 9시 이전과 오후 4시 이후 스프링쿨러도 한 번에 8분 그렇지만 절수형 스프링쿨러인 경우는 15분까지 할 수 있도록 처음에 만약에 어기면은 경고받고 두 번째 뭐 $200 벌금 세 번째 그 이후로는 $600 벌금 받는다고 하니까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 로스앤젤레스만 이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로스앤젤레스가 더 강하게 이 절수 시행을 하는 다른 지역보다 조금 약한 면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뉴스 관심이 많지만 이번에 그 한국의 이번 그 선거의 경우는 지방선거의 경우는 굉장히 그 대선 직후에 치러졌고 여러 가지가 많았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나중에 뭐 김포공항을 이전을 한다. 이러니까 민주당의 다른 뭐 제주도라든가 김포공항을 통해서 여행을 가고
또 제주도의 경우도 관광이 거의 경제 활동의 70% 이상을 차지하니까 같은 당에서도 아니 선거를 총괄 책임을 진 사람이 본인만 살겠다고 저럴 수가 있는가 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내가 살아야 당도 산다 하는 뭐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죠. 그리고 계양에서는 김포를 그 공항 옮기고 하는 것을 계양 주민들은 찬성했을 확률이 높고 전국적으로 보지 않고 그런데 이 같은 김포 공항 같은 것을 이전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하고 말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이미 지난번 대선 때 민주당 내부에서 검토를 하다 이건 안 되겠다 하고 접었고 불과 3개월 전에 이재명 후보도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하다가 이번에 이전한다고 하니까 당내에서도 문제가 많았지만 결국 선거는 다 끝나고 나면은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않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이재명 후보가 본인 살자고 다른 후보들은 어떻게 하라고 저렇게 당내 분열을 일으키면서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이게 이재명 후보의 확정으로 이어진다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음에 대선에 나갈 만한 사람도 없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조금이라도 더 이 당권에 도전을 하고 하는 것이 강해지고 또 대장동 사태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수사받고 하는 것도 국회의원으로서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왜 본인의 거기서 나가지 않고 연고도 없는 아주 쉬워 보이는 그곳으로 나가느냐 문제도 많고 중간에는 쉬워 보였는데 아니 이게 웬걸 상대 후보가 정치 경험이 없는데도 만만치 않네 하는 것을 겪다가 결국은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이 국민이 유권자가 결정을 하는 것이니까는요. 해서 여당이 선거 승리로 이재명 후보를 영원히 여기서 정치권에서 멀어지게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그 국정 운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동력 같은 것은 받는다. 워낙에 지방선거라는 것이 돈도 굉장히 많이 이 예산을 이제 다룰 그럴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계속 서대문 구청장, 뭐 교육감 선거 결과가 나오는데 오늘의 미국에서는 그 정도 말씀드렸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이제 그 제롬 파웰 연준 의장과 면담을 했지만 이건 연준 의장과 면담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준 의장과 면담을 해서 무슨 새로운 내용이 나오거나 방안이 나오거나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두 가지를 봐야지 되는데 하나는 뭔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히려 그 자리에 동석을 했던 자넷 옐런 법무장관이 이제까지 법무장관이 아무도 하지 않았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주에 어제 이게 이제 지금 그 백악관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뭐 중국과의 대치도 있고 총격 사건에 관한 여러 가지 대응해야 될 것도 있지만 대통령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신경 쓰는 물가 안정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전에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했고 어제 그 제롬 파웰과 워낙 두 사람은 친하니까는요. 세 사람이 대통령과 함께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재무장관으로서 3월 달에 인터뷰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백악관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이 잡을 수 있는 정도다. 이게 잡을 수 있는 정도다 했는데 어제는 정말로 나의 단기적으로 이럴 것이다. 쉽게 잡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판단했었던 것이 잘못이다. I was wrong.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무장관은 이 경제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는 그렇게 보여야 될 필요도 있고 국민에게 안심을 줘야지 되니까 전지전능한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만큼 올라가고 기간은 얼만큼 될 것인가, 이 같은 나의 예측이 잘못됐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시인을 한 게 관리가 쉽게 가능하다라고 말한 것이 잘못이다라고 말한 게 어제의 하이라이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이 그걸 핑계로 할 수도 있는데 자넷 옐런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장 큰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2월 24일에. 그래서 에너지값 증가하고 에너지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솔린 넣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물건을 운반하는 데도 가솔린이 들어가고 뭔가를 만드는 데도 들어가고 하니까
식품값, 상품값 같은 거 많이 올랐고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하고 얘기를 한 것이 이제 어제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백악관에서 제롬 파월이라는 별로 친하지 않은 지금까지 전부 합쳐서 인준하고 인준 발표할 때까지 합쳐서 4번밖에 만나지 않은 제롬 파월 의장과 백악관에서 만나게 한 그 목적 자체는 이미 월스트리트저널의 어피니언으로 메모리얼 데이에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임 대통령과는 다르다. 연준에 막 뭔가 압박을 하지 않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을 엄청 욕했었죠. 당시에. 아니 왜 이자율을 안 내려? 나의 정치력을 나의 정치적인 이런 환경을 나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막 이렇게 했었는데 나는 전임자처럼 하지는 않고 이 물가 인상에 대해서는 그게 전적으로 연방준비제도가 책임이 있고 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맡긴다. 하지만 나도 연준 의장도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그게 우리의 프라이어리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롬 파웰은 아주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인준을 받았기 때문에 4년 더 연준 의장을 하게 됐죠. 바이든 대통령이 그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문을 쓴 게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정말 물가가 오르는 거, 빵값 오르고 밥값 오르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첫 번째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1차적인 책임이 있고 저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자율 올리는 걸 바라는 거예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두 번째, 이 불확실성인 이 순간에 모든 걸 내가 대통령으로서 물가 인상을 막기 위해서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화당을 비난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릭 스캇 의원 같은 경우가 수입이 연소득이 10만 달러 미만인 가정에 대해서도 세금을 인상한다고 한다. 10만 달러 버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흔치 않습니다. 특히 소수인종 가운데서는 그건 공화당이 나쁜 정책이다. 그리고 이 릭 스캇 의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공화당의 어떤 정책을 만든다고 할 수 있는데 5년마다 메디케어, 사회보장, 메디케이드 같은 사회 기반 프로그램을 재승인하도록 요구하는데 이건 미국을 더 가난하고 불안정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런 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준은 40년 만에 최고인 인플레이션, 물가 인상 이 시점에 두 번 이제 앞으로 6월, 7월에 공개시장위원회에 있고 그때는 0.5%포인트 올리고 그 이후에는 연준 제롬 파웰 의장은 물가가 잡힐 때까지 내가 행동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동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는 행동이 어느 정도의 행동이 될지 이자율의 그 다음에 그 폭이 달라질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자율 그 조정 카드를 크게 쓰지 못할지 또 다른 국제적인 변수가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6월, 7월 앞으로도 두 번 0.5%포인트는 올리겠다라고 확정 지어놨습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그렇게 될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언제 마무리가 되느냐 이런 것들에 모든 미국의 많은 경제가 달려있는 겁니다. 재무장관이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내가 잘못 판단했다 했지만 재무장관뿐이 아니죠. 백악관도 그랬고 많은 경제학자도 그랬고 레리 썸머스 같은 사람이 다른 얘기를 조금 했다고 할까요? 그런 형태. 그게 전부 꼭 미국 내의 문제뿐만인 게 아니라 코비드 19이라든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결국은 그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그 물가 인상도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다만 여기에 백악관이 모든 그 노력을 다 하고 있다. 다른 이슈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여기에 포커스를 제일 많이 둔다 하는 것을 어제 대통령이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우크라이나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그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여전히 러시아를 그 고려한 결정입니다. 아무리 우크라이나에 중거리 로켓 시스템을 보낸다 하더라도요.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잠시 뒤에 그 문제는 전해드리겠고요.
오늘의 미국은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처진 얼굴, 이중턱, 목주름을 동시에 해결하는 리프팅의 명가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 또 다른 미국의 아주 그 중요한 이슈 총기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어떤 분은 페이스북을 쓰시고 어떤 분은 유튜브를 쓰시고 소셜미디어에 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 분이 거의 안 계십니다. 연방대법원에서 하나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이 나오면 항상 9명이기 때문에 누가 어느 쪽에 투표했느냐를 보게 되잖아요. 뉴스하는 사람으로서는 특히 놀라운 게 이 보수 쪽에서도 있었고 진보 쪽에서도 연방대법관 9명 가운데서 하나의 안건을 가지고 상상하지 못했던 판결을 내린 게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김은혜 후보가 어떻게 되는가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현재 1% 미만 차이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는 이제 그 재산 신고한 게 남편이 워낙 부자잖아요. 그래서 16억 달러를 잘못 신고했다 해서 오늘 그 투표소 전부에 그 잘못 신고한 그런 것들이 이제 붙여졌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조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작은 그 표 차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송영길 후보도 당 대표로서 선거 졌고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재명 후보와 약간 이렇게 스위치하는 감도 있으면서 출마를 했는데 큰 표 차이로 지금 그 떨어졌기 때문에요. 곤란하겠는데요. 56.64% 대 41.77%. 그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도 뭐 10% 안팎이니까 아직 크게 변하지 않고 있네요.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경기지사 김은혜 후보냐 아니면 김동연 후보냐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많이 가 있습니다. 자, 오늘 미국에서 중요한 이슈를 보면은 2주일 반 동안 앞으로 어제 그제부터 텍사스주 초등학교 숨진 학생들, 선생님들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그래서 텍사스 리더들이 압박을 많이 받고 있죠. 어떤 형태로든 총기 규제를 좀 해야지 된다.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총기 문제가 나오면 총기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총을 들고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람이 사람을 살해할 때는 정신이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온전할 수는 없다고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수의 공화당 의원이 살상무기는 금지해야지 된다. 그게 이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일리노이에 이제 더 이상 뭐 정치인 하기 싫어하는 아담 킨징어 의원, 그리고 뉴욕의 크리스 제이콥스 연방 하원 의원, 두 사람은 살상무기 해야지 된다. 아담 킨징어는 그동안 리즈 체니와 함께 많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연관해서 비난을 받았었고, 크리스 제이콥스 역시 뉴욕이 지역구잖아요. 버팔로에서 얼마 전에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주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면 금방, 오하이오주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면 금방 그 주의 지역 의원이 잠시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본인의 그 감정도 그렇겠죠. 해서 살상무기를 규제해야지 된다 하는데,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총기 소지의 자유도 주장하고 총기협회로부터 선거 자금도 많이 받고 하니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노선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데, 1994년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에 살상무기를 금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10년이었어요. 그리고 2004년도에
공화당이 그걸 다시 연장해 주지 않았는데 그 살상 무기를 금지했을 그 당시에는 총격 사건이 인구나 여러 가지를 대비해서 훨씬 줄어들었다는 것. 그런데 그때 총기협회가 로비를 해서 이 살상 무기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풀어낸 것은 물론이고 살상 무기로 인해서가 아니라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이 숨진 그 케이스에 대한 연구조차도 하지 못하게 완전히 로비로 막아버렸었죠. 그리고 이번에 텍사스주의 그 우발디 총격 사건 이후에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총기협회는요, 웹사이트에 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뭐 특별히 뭐 AR-15, AR-47 이런 것을 살상 무기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정치적인 거다. 말도 되지 않는다. 살상 무기라는 것은 모든 살상에 사용된 무기는 웨폰은 다 살상 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은 정신건강 문제다. 특히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공화당에서 전에 숨진 그 존 맥케인 의원 뒤로 총기협회로부터 돈을 많이 받는 의원에 속합니다. 상원에서는. 왜냐하면 두 사람 다 군 출신이잖아요. 총기협회에서는 군 출신의 돈을 선거 자금을 많이 지원을 합니다. 이번에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레드 플래그 법을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데 레드 플래그 법이라는 게 빨간 길을 드는 거잖아요. 적색 경고죠. 이게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19개 주에서 주별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를 불러드리면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커네디컷, 델라웨어, 플로리다, 하와이, 일리노이, 인디아나,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레곤, 로드아일랜드, 그리고 워싱턴 DC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레드 스테이트도 있습니다. 플로리다 같은데 왜 그런 것이 나왔느냐? 플로리다에 총격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해서 주마다 좀 다르거든요. 주마다 다른데 보통 법원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데 어떤 주는 법원이 아니라 무슨 의료 담당자라든가 뭐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동료도 법원에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하죠. 그런데 이제 대체로는 이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을 누군가가 가족 폭력을 일으켰다던가 이런 경우에 하는데 어떤 주에서는 일부 주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전문가부터 동료, 직장 동료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총기협회는 당연히 이것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레드 플래그 법을 만들어야 된다. 아무리 무슨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지금은 그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것도 투표수를 연방 상원에서 10표를 받지 못한다니까요. 공화당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이고 인심을 얻기 위한 의도도 어느 정도는 포함됐을 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무척 많죠. 아주 저 사람이 총을 갖고 있는 것은 위험해 할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총을 일시적으로 압수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19개 주에서 해당되는 레드 플래그 법입니다. 그 부분 그렇고요. 그리고 텍사스주가 미국에서 요즘 정말 핫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 진보로서 핫하다 하면 텍사스주는 매사에 많은 이슈에서 보수적인 것으로 무척 핫하죠. 어제 연방 대법원이 텍사스주에서 만든 9월 달에 만든 그 법을 시행하는 것을 일단 금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일단 금지, 차단, 시행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텍사스의 주법이라는 게 소셜미디어 회사가 텍사스는 보수적인 주잖아요. 그런데 텍사스 주법이 써놓기는 정치적인 본인의 시각을 표현한 걸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삭제했을 때 주정부나 검사나 누군가가 그 회사를 삭제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레그 에버트 주지사는 소셜미디어 회사가 보수적인 관점과 시각을 완전히 침묵하게 하려고 하는 나쁜 의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소셜미디어도 또 로비스트를 고용을 합니다. 소셜미디어 회사 자체나 로비스트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우리 소셜미디어가 KKK당 같은 거
신나치주의 같은 것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다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서 막 히틀러를 좋아한다고 하고 히틀러가 옳았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그 실어주면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이게 이제 서로 다른 시각입니다. 그런데 연방대법원에서는요, 어제 여기에 대해서 5대 4로 시행을 하지 말아라 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래 9월 달에 텍사스에서 이 법을 만들었을 때 이건 말도 안 돼. 어느 정도 규제가 있어야지. 왜 소셜미디어가 규제가 없어? 일반 소매업소도 우리는 이러이러한 손님은 받지 않습니다. 라는 사인을 붙일 권리가 있는데 라고 해서 소송을 했거든요. 하급법원에서 졌는데 그 다음에 제5항소법원이 아니야. 이 법 시행할 수 있어. 하니까 다시 이게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에서는 불과 얼마 전에 뭐 며칠일 거예요. 열흘도 안 됐을 겁니다. 플로리다주에서도 비슷한 법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텍사스처럼 시행하지 말아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는 경우 보수가 다 텍사스 그 법 시행하면 안 돼라고 얘기했는가? 그거 아닙니다. 에이미 코니 베렛 그리고 브렛 캐버나우, 존 로버츠 이 세 사람의 이 보수가 가장 보수적인 세 사람이 진보적인 두 사람과 소니아 소토마요르 그리고 스티븐 브레이어 이 진보 대법관과 함께 텍사스법 시행하면 안 돼라고 했고요. 나머지는 닐 고서치 그리고 사무엘 얼리또 클래런스 토마스는 여기에 가장 강하게 텍사스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는데 나머지 한 명이 텍사스가 해도 좋아라고 한 사람이 굉장히 자유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일리나 케이건 진보 판사입니다. 이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이 있고 이게 최종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거든요. 지방법원에서 양쪽이 이제 충분하게 본인들의 주장을 얘기를 하고 결국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급법원과 항소법원이 의견이 다르게 나왔으니까 다시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겠지만 지금은 일단 시행 중지라는 것. 그리고 소셜미디어는 현재 법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소셜미디어가 온라인 플랫폼에 누군가가 뭐 어떻게 해서 뭔가 사고가 나고 있었을 때 그것에까지 책임을 지진 않잖아요. 법적 책임을 지지는 않는데 이것도 뭐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지 된다. 어째야지 된다. 얘기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만들어놨던 법은 인터넷 이전의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것을 상상을 하지 못하고 만들었던 거잖아요. 많은 음모론과 되지도 않은 거짓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걸 뭐 유튜브나 다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다 정말이라고 믿잖아요. 그것을 정말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식해서 몰라서 그런다고 많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도 봤었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한 번도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요. 앞으로는 이제 더 많은 판결이라든가 어느 정도 규정 같은 것들이 정해지겠죠. 자, 이게 미국의 중요한 문제였고 잠시 뒤에는 경제 뉴스 하나 그리고 미셸 위 웨스트 라스트 네임 이제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으니까 2020년도에 미셸 위 웨스트가 지난주에 올해는 이제 이번 주에 경기가 마지막이다 하고 내년에도 하나만 하고 스케줄 없잖아요. 인터뷰를 했는데 대부분의 한국 매체에서 보는 것과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인터뷰를 해서 얘기하는 게 약간의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에 지금 1100만 440만 개, 1140만 개의 일자리가 있답니다. 그래서 4월달 440만 명 미국인이 직장을 그만뒀는데 뭐 새로운 직장으로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실업률은 389군데 도시 가운데서 388군데에서 1년 전보다 실업률이 낮아졌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일자리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0년 만에 최고인 인플레이션인데도 일자리는 많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일자리가 많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쓰고 인플레이션 잡기에는 뭐 그다지 좋은 환경은 아닌 거죠.
고용이 굉장히 지금 부족한 그런 상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미셸 위 웨스트 어메이징 전이다 나의 전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제가 그 미셸 위가 이제 올해는 하나 경기만 하고 내년에 이제 그 뭐 페블비치 경기를 하나 치르겠습니다.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완전히 은퇴라고 뭐 딱 박은 것은 아니지만 은퇴라는 리타이어라는 얘기도 했는데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 그 미셸 위가 완전히 무슨 뭐 타이거 우즈처럼 많은 것을 석권을 하고 뭐 마스터스에도 가고 뭐 PGA는 8번 같이 남자 선수들과 했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해서 무슨 뭐 애니카 다른 선수들과 비교를 하면서 그 정도까지 될 수 있는데 신동이었는데 아깝다라고 얘기하는 게 많은데 오늘 뉴욕타임즈의 인터뷰는 그렇진 않습니다. 나의 그 저니가 어메이징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0살 때부터 정말 골프계에서 가장 유명했잖아요. 그리고 뭐 한동안 그 아주 뭐 여러 가지 쉽게 싸게 나는 안 한다 이런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지금 32살인데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서 이름을 줬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지금 내가 그 단계구나. 그 아주 어렸을 때 그 단계가 아니라 이런 생각도 한다고 하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국제적인 스타덤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올랐지만 손목 부상해서 경기 못했을 때도 있고 등등 얼마나 많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내 경력에는 후회가 없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론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항상 있지만 아무도 100% 만족할 수는 없다. 확실히 정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력이 있었지만 내가 회복력이 있었다. 나 자신.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고요. 2가지 꿈을 이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는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한 것. 그리고 2번째는 US 오픈 우승한 것. 2014년 이 US 오픈 그 우승은 굉장히 본인에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도 본인이 뭐 예를 들어 다재다능한 뭐 이런 뭐 재능이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그 드라이브가 얼마나 대단했어요. 뭐 타이거 우즈와 견줄만 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직접 자기가 자화자찬하지는 않았는데 20년 동안 여자 그 골퍼 그 경기에서 무엇이 바뀌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막 신이 나서 얘기를 하더래요. 여자 스포츠를 진정으로 받아들인 미국 그 골프 협회와 그리고 계속해서 그 한계를 남자와의 차이 한계 뭐 요즘 축구 선수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뛰어넘는 LPGA에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이제 미국 골프 협회가 US 그 위멘스 오픈 상금을 거의 2배로 올려서 지금 뭐 $10,000,000로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챔피언십 우승자가 $180만 벌어들였고 그리고 1년 전만 하더라도 LPGA에서 3명의 여성만이 $180만 이상을 벌었는데 남자 US 오픈 상금은 $1,250만 이런 거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자도 $1,250만 올릴 것이다라고 그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협회 측에서 또 물론 이제 남자 골퍼와 여자 골퍼가 남자 테니스 선수, 여자 테니스 선수, 남자 축구 선수, 여자 축구 선수가 벌 수 있는 무슨 스폰서십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게 지금 차이가 나죠. 그것도 다 상업성과 연관이 있지만 이 미셸 위 웨스트가 LPGA 이사에 합류를 해서 골퍼들에게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하는데 지금까지 여자 골퍼들이 마인드셋이 딱 돼 있대요. 이게 뭐 골퍼들에게만 해당합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그 정도만 받고 그 정도만 요구하면 됐어. 너무하면 여자가 치댄다고 해. 뭐 여러 가지 상황도 있잖아 하는데 이 미셸 리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No. 난 나의 가치를 알아. 내가 더 받을 가치 있지 하면서 더 요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시 미국이고 참 모든 뭐 프로스포츠계의 측정 방법이기도 하고 자본주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LA 골프라는 회사의 투자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마지막인데 연습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고 하고 대신에 모든 걸 다 써서 팬들하고 같이 눈맞춤하고 팬을 보고 즐기고 선수들 같이 보고 걸으면서 이 정도만 해도 쿨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8년 전에 US 오픈에서 트로피를 받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나는 지금도 계속 저 트로피를 쫓아야지.
쫓아야지 하고 그 치열한 경쟁 사회에 몸을 담그고 절대로 은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그 승리가 많은 그 여유로움도 줬고 뭐 돈으로부터도 자유롭잖아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고 미셸 리의 얘기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그 뉴욕 타임스 어피니언란에 그런 얘기를 썼고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미국이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썼고 할 일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이 전쟁은 외교를 통해서만 확실하게 끝난다. 그런데 그게 확실하게 끝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외교에서 좋은 위치에 있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라켓을 포함해서 오늘 뭐 구체적으로 쭉 그 이름이 나올 겁니다. 뭐 대전차 미사일, 대공 미사일 등등등 무인 항공기 등등등을 보낸다 하는 거고 하지 않을 것은 미국이 모스크바에서 푸틴을 추출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거리 미사일을 보내는 것도 오랜 동안 고민을 했어요. 러시아 때문에.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그것을 러시아 땅까지는 쓰지 않는다 하는 것을 확답을 받고 나서 준 겁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이 러시아가 핵무기를 쓰네 어쩌네 이런 말들이 있지만 그러면 하면서 러시아에게 다시 한번 이것은 경고를 했고요. 당연히 러시아는 이거 직접적인 대결하자는 거야. 위험을 높였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 자체는 지금 그 돈바스 지역에서 계속 그 돈바스 지역의 한 그 도시가 거의 지금 점령될 그런 지역이고 유럽은 식량 사태가 시작이 됐고 미국은 그러면서도 러시아의 재산을 압류해서 우크라이나에 준다던가 이런 행위는 지금 하지 않고 있고요. 그 세베도네츠크 지금 그 러시아가 점령을 뭐 며칠 있으면 한다고도 보는 이런 것. 근데 여기서도 러시아군도 너무 지금 희생이 컸다. 물론 지금 미국이 결정한 이 무기가 이 도시 세베도네츠크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너무 늦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또 다른 러시아의 진격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뭐 그런 얘기들도 조금 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또 하나 미국에서 가장 많이 보도가 됐던 게 비디오로 전체적으로 5분 4초입니다. 백악관에 BTS가 가서 먼저 백악관 대변인이 그 연단에 팔랑팔랑 아주 기분 좋게 올라가고 사람들 계속 플래시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BTS 멤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씩 쭉 우리가 오늘 여기에 왜 왔는가 뭐 이런 메시지를 쭉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미국 매체가 가장 많이 그 인용을 한 건 슈가가 얘기한 다르다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평등은 우리가 모든 차이점을 인정하고 포용할 때 시작합니다. 한국말로 했는데 영어로 다시 번역들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전국 한국 아티스트 음악이 세계에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다가갔다는 게 지금도 놀랍다. 문화와 뭐 어떤 그 언어의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저는 백악관에 이렇게 무슨 음악 밴드가 와서 딱 그 브리핑 룸에서 그 기자들이 쫙 있는데 이렇게까지 의견을 피력한 것을 보질 못했고요. 아예 통역이 등장을 했다니까요. 해서 처음에 이제 영어로 말할 때는 한국어로 통역을 하고 한국어로 말한 건 모두 영어로 통역을 하고 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처진 얼굴 이중턱 목주름을 동시에 해결하는 리프팅의 명가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한마디 꼭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아까워서 내일 드리겠습니다. 꼭 공유하고 싶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